부메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끼 상품 공정과 상식.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꼬박 30년 전 1994년 7월 초 독일 브레멘 대학 세미나실. 나는 브레멘대 교수 5명, 학생회 대표 1명 앞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심사일이었다. 그 두어 달 전에 논문은 미리 제출되었고 그 사이 2명의 지도교수와 다른 3명의 심사위원 및 위원장이 내 논문을 꼼꼼히 읽은 상태에서 최종 구술 시험이 진행됐다. 통상적 심사교수들 외에 학생회 대표도 참석했는데 나는 웬 학생인가 속으로 물으며 의아해했다. 알고 보니 그는 독일식 공동결정 문화의 산물로 논문 심사의 부당한 일의 유무를 모니터링하는 옵저버였다. 이 경우 부당한 일이란 크게 2가지일 텐데 하나는 학위 청구 논문의 수준이나 내용에 여러 문제가 많음에도 교수들이 아주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통과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논문 자체는 훌륭한데 교수들 간 갈등 또는 특정 심사자가 별 근거 없이 흠집을 잡는 탓에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다. 그 옵저버 학생은 이 모든 부당행위를 모니터링했다. 나는 약 20분간 논문의 동기화 개요, 핵심 주장인 기본 태제, 그 태제를 뒷받침하는 실증 근거와 결론을 체계적으로 발표했다. 그 뒤 심사위원 교수들의 다양한 질문에 나름 최선을 다해 답했다. 모두 독일어로 진행된 엄격한 시험이었다. 얼마나 긴장했던지 등에 땀이 흘렀다. 1시간여 지나 심사가 종료되었다. 교수들 표정을 보니 흡족해했고 결과는 우수였다. 공식 심사 완료 후 교수들은 샴페인 한 잔을 권하며 마음으로 축하해줬다. 귀국 비행기에서 나는 공부에서 남주자던 초심을 또 다짐했다. 그러나 독일 사회라고 100% 완벽한 건 아니다. 일례로 독일 프랑켄 귀족 가문 출신의 정치인 기독교 사회당으로 미래의 총리감이라 주목받던 카를 테오도어 구텐베르크 남작 사례를 보자. 그는 1971년생으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바이로이트 대학을 다녔다. 그리고 2007년 같은 대학에서 헌법과 헌법조약, 미국과 유럽 헌법의 발전 단계란 논문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아 박사가 됐다. 그 뒤 그는 독일의 케네디란 별칭까지 얻으며 승승장구, 2002년부터 연방의원, 2009년 2월 기술경제부 장관, 10월엔 국방장관이 됐다. 당시 세계적 명성이 높던 보수파 기독교민주당 앙헬라 메르켈 정부 2005에서 2021 시절. 그랬던 그가 2011년에 박사 논문 표절 논란으로 모든 공직에서 돌연 사퇴했다. 알고 보니 그 논문은 문제투성이었다. 복사하기 붙이기 흔적이 무려 94%까지 나왔다. 흥미롭게도 내가 공부한 브레멘 대학의 법학과 안드레아스 피셔 레스카노 교수가 위 구텐베르크 박사의 논문에 대한 비판을 전문학술지에 게재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점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그 논문엔 출처 명시 없는 무단 도용이 전체 475쪽 중 300쪽이나 됐다. 페이지 수만으로도 무려 63%. 요즘은 표절 검색 엔진이 발달해 원문 파일을 입력하면 짧은 시간 안에 3개의 유사 논문이나 책이 자동 검출돼 표절 의심 구절들이 정확히 표시된다. 피셔, 레스카노 교수는 많은 보수 우파들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 문제를 학술 논문에 썼다. 독일 언론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피셔, 레스카노 교수의 의견을 근거로 구텐베르크의 표절 의혹을 특종 보도했다. 이후 네티즌들이 집단 지성으로 해당 논문을 세밀 검증한 결과 표절 페이지를 대거 찾아냈던 것. 독일 대학에서 이런 일은 상상 불가인데 일단 표절이 확실한 이상 독일 학계는 일어섰다. 삽시간에 교수 및 연구자 5만여 명이 구텐베르크 장관을 카피베르크라 부르며 연대 서명으로 사임을 요구했다. 구텐베르크 장관은 처음엔 의도치 않은 실수, 싸울 준비가 됐다며 버티기 작전을 썼다. 하지만 독일 의회가 그 논문은 의회 연구조사원들의 보고서 표절임을 공식 발표했고, 이를 엄중히 여긴 바이로이트 대학은 언론 보도 일주일 만에 그 박사 학위를 취소했다. 전국이 끓어오르자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량의 한계라며 한 달도 못 돼 전격 사임했다. 이에 비해 2022년 5월부터 대통령 영부인이 된 김건희 박사의 2008년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과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한 국민대 측의 발표는 과연 떳떳이 유지 가능한가? 같은 질문은 석사 학위를 준 숙명여대에도 해당한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화교수협의회 등 전국 14개 교수 학술단체들이 박사 아닌 복사 논문이라 비판해도 해당 대학들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오 통제라, 이 태도는 올고듬의 소산인가 두려움의 결과인가? 또 하나,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신일본 죽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일본의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오랜 세월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해온 노동자의 승리다. 또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해 진력한 한일 시민사회의 쾌거다. 2023년 12월에도 두 차례 연속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다. 대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제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일본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히타치조선 등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 것.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영화 군함도에서도 잘 묘사되듯 한편으로 노동력을 헐값으로 강제 동원했고 다른 편으로 종군 위안부란 이름 아래 젊은 여성들을 썩 노예화했다. 예컨대 미쓰비시는 하시마 탄광 등 280여 작업장에서 조선인 노동력을 강제 동원했다. 미쓰이 역시 미이케 탄광 등 219개 현장에서 노동력 강제 동원을 자행했다. 스미토모 또한 광산 노동자를, 도요타나 닛산 자동차 역시 노동력을 강제 동원했다. 한편 오늘날 맥주로 유명한 기린, 사포로, 아사히 등도 전범기업과 내적 관련이 있다. 또 카메라로 유명한 니콘은 태평양 전쟁 당시 광학무기를 생산했고 모리나가 제과는 당시 전투식량 등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전범기업이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나 산업용 로봇으로 유명한 나브테스코 역시 전범기업으로 자본 축적을 했다. 전동차나 모노레일을 만드는 히타치 제작소도 마찬가지 전범기업이다. 이러한 전범기업들의 행위는 식민지 조선인들을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오로지 노예와 다름없는 취급을 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1990년대 들어 일부 일본 정치가들이 식민지 지배 역사나 노동력 강제동원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는 고노 다마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했고 무라야마 다마에서는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했다. 그 뒤 오부치 김대중 공동선언으로 식민 지배에 따른 한국인의 고통과 손해에 대해 사죄를 표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판시했다. 그 뒤 박근혜 정부 때 일본은 현안 과거사를 분리해 양국이 현안에서 협력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현안에 협력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결국 2015년 12월 일본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일본 국가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과거 위안부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합의, 종결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들의 직접 사과와 합의 과정을 배제한 상부 지배층 간의 담합이었기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강한 배신감으로 저항했다. 이 장면은 영화 밀양을 떠올린다. 남편을 잃은 시내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 고향에 정착하려 한다. 시내의 뭉칫돈을 노린 웅변 학원장이 준을 유괴, 살해한다. 그 사이 신자가 된 시내는 감옥의 유괴범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한다. 그러나 유괴범은 극히 멀쩡했고 그가 되레 시내를 위로하며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 했다. 으악! 정작 피해자 자신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과연 누가 용서를 했으며 어떻게 평화를 얻었단 말인가? 이 부당함, 이 불의를 누구에게 호소할까? 과연 하나님은 또 국가란 무엇인가?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의무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현안 협력도 불가하다며 강경 대응했다. 배째라식 전략이었다. 그런데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일본보다 더 일본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윤 정부는 2023년 3월 2018년의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한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내주되 피고인 일본 기업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그 상황에서 나온 2023년 12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은 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부당함을 간접 피력한 것. 생각해보라. 일본 전범기업들이 자행한 강제노동에 대해 왜 한국 기업들이 돈을 내야 하는가? 물론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은가? 아직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들이 100건이 넘는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대통령도 무조건 지켜야 한다. 국헌 준수는 대통령 선서의 기본이 아니던가. 만일 대통령이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어긴다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논거로
이미 남북통일 운동이나 디올백 사건으로 유명해진 최재형 목사는 2024년 4월 19일 최재형 목사의 금요 캐비넷 제14화 동영상에서 범야권은 윤석열 조기 탄핵에 목숨을 걸어라고 호소했다. 이미 현 21대 국회가 2023년 3월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어야 마땅하다는 것. 물론 최 목사는 그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일본 후쿠시마 핵 폐기수 방류 허용, 양평 고속도로 비리, 전쟁 위기 조장 등 수많은 이슈가 대통령 탄핵의 근거라 강조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23년 4월 독일의 프랑크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폴란드에 가서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그는 80년 전 4.19부터 5.16까지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에서 나치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자 독일 군경이 유대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을 진심으로 사과했다. 저는 과거 나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전쟁 후 처벌받은 가해자들이 너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 여러분들 앞에 서서 독일이 여기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이 사죄가 진심인 것은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는 기본 태도 때문. 사죄나 용서는 결코 배상금 내지 위로금 몇 푼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종결되는 건 자본주의 등가교한 법칙일 뿐. 역사적 잘못에 대한 영원한 사죄의 마음이 동반돼야 용서도 화해도 평화도 가능하다. 이게 생명평화 법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도 영부인의 박사학위 논문도 전혀 가당치 않다. 2022년 대통령이 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주창한 공정과 상식은 바로 그 자신을 겨누는 부메랑이 됐다. 아니, 차라리 그것은 대통령 자리를 낚아 올리는 미끼 상품에 불과했다. 오 통제라,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대법원도 하나님도 대학가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